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역사 20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카토 캉브레지 조약 이후 스페인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영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스페인은 유럽의 주요 세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은 처음에는 반주변부로, 그 다음에는 주변부로 전락할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스페인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북부 이탈리아, 남부 독일, 안트워프, 포르투갈 등 한때 스페인의 지위 상승과 연관되었던 유럽의 모든 지역들을 스페인은 자신들이 가는 길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포르투갈을 제외하고 이들 지역들은 모두 도시국가들이었고 세계 경제 전체뿐만 아니라 합스부르크 제국에 봉사했던 지역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현상이었던 카토 캉브레지 조약 이후의 시기에 유럽에는 하나의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세계 경제에서 중심 국가들은 주변부를 착취하고 이와 동시에 주변부의 국가 기구들을 약화시켰고, 특정 정치적 실체들에게 반주변부 국가들로서의 특수한 매개 역할을 맡도록 허용하면서 끊임없는 경제적, 군사적 긴장 상태에 뒤엉켜 있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유럽의 세계 경제 내에 중심부 국가들은 합스부르크 제국의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으로부터 유익한 재정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재정적 혼란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유리한 무역 수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일종의 수입 통제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이러한 생각은 당시에 널리 유행하게 된 개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15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 전쟁의 압력에 따른 모든 강대국들의 재정적 어려움과 이어지는 카토 캉브레지 평화 조약을 지켜보면서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군사 비용을 금과 은으로 축적할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은 무역 수지 외에 국민 총생산을 염려했으며, 그리고 국민 총생산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목가, 그것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염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16세기 말에 이르게 되면 은행가가 아닌 국가 자체가 신용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국가의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은 국가의 신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들은 내부로 관심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국가들 사이에서보다는 국가들 내부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국가들 사이에서는 지친 이후에 찾아온 상대적인 평온 상태, 즉 티격태격하는 가운데 여전히 폭발의 위험을 안고 있는 일종의 공존 상태가 한동안 지배했습니다. 국가의 이와 같은 내부로의 정치적인 전환은 경제발전의 성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인구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프랑스는 1600년경 유럽 최다인 1600만 명, 독일의 여러 제국들의 인구는 모두 합해서 2000만 명,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000만 명,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4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해야 할 것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수치죠. 즉 인구 밀도입니다. 인구 밀도의 경우 전통적인 상공업 도시국가들이 위치한 국가들의 순위가 높았는데, 이탈리아가 제곱마일당 114명, 저지방 국가들은 104명, 프랑스 88명,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78명, 그리고 스페인은 겨우 44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나열한 숫자인 절대적인 인구수와 인구 밀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인구수는 전쟁과 산업에서의 힘을 의미했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통치할 주민들과 먹여 살릴 사람의 수를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인구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시기인 16세기 후반에 대해서는 인구 팽창의 경제적 혜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즉
인구 변동은 경제 발전에 항상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늘어난 인구는 사회와 법의 변경 지역에서 살아가는 더 많은 유랑민들과 비적들을 몰고 왔으며 그들은 또한 고용에 대한 요구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정리하면 증가된 인구는 여러 가지 부담과 불편함이 뒤섞인 일련의 전체적인 이익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16세기 말에 유럽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인구가 과잉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특히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부유했던 서유럽 지역에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혁명이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이었지만 2세기를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즉 공급이 증가하는 수요를 따르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카토 캉브레지 조약 이후의 시기에 서유럽의 경제활동이 지속되는 안락과 회복의 시기를 누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독일의 광산을 몰락시키고 금의 가치를 높이며 유럽 경제를 자극한 은인플레이션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인플레이션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16세기 후반까지 농업, 공업 및 해외 무역이 대체로 신용에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은인플레이션이 경제적 무게중심을 서쪽으로, 즉 중앙 유럽에서 새로운 대서양 무역으로 확실히 옮겨 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대서양이 아니라 북쪽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유럽 여러 지역들에서 발트해 재화들의 수입, 특히 곡물의 수입이 급증한 것과 동시에 진행된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에서의 해양 무역의 놀라운 팽창이었습니다. 이것은 금은의 신용과 재정상의 위기들이 경제적 변화의 원인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곡물의 결핍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발트의 곡물 시장의 중추였고 그래서 앤트워프나 남쪽 지방의 다른 도시들보다 더 큰 지불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암스테르담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경제의 중심지는 스페인의 세비야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암스테르담의 성공은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공을 가능하게 한 정치적인 틀은 무엇이었을까요? 16세기 후반에 암스테르담이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네덜란드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 혁명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네덜란드 혁명은 정말로 혁명이었을까요? 만약 그것이 혁명이었다면 민족혁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르주아 혁명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혁명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네덜란드 혁명은 본질적으로 네덜란드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했던 것처럼 칼뱅파인 북부 네덜란드인들이 가톨릭파인 벨기에인 남부 네덜란드인들의 원주와 사주를 받은 스페인 국왕 정부에 대항해서 자유와 독립을 얻으려고 한 투쟁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본질적으로 모든 종교 집단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결국 한 민족의 절반만을 해방시킨 모든 네덜란드 민족의 봉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체제라는 관점에서 왜 민족적, 사회적 복합혁명이 다른 곳에서는 사회적 질서가 비교적 평온했던 시기였던 16세기 후반에 네덜란드에서 또 오직 여기에서만 일어났던 이유와 어떻게 이러한 혁명이 대체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잠시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카를 5세의 치세 동안 네덜란드의 국내 정치는 유럽 다른 지역의 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귀족은 군주에 대해서 이중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즉 군주의 정치적, 경제적 힘의 성장을 두려워하면서도 군주를 부르주아와 대중봉기에 맞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보호자로 간주하며 군주에 대한 봉사가 작은 아들들이나
곤경에 빠진 귀족들에 대해 하나의 재정적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결국 군주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기에 네덜란드에서는 번영을 누리는 도시들의 좌절된 부유한 부르주아들이 절망에 빠진 몰락한 수공업자들, 그리고 번영하거나 혹은 쇠퇴하는 귀족들과 손을 잡고 지방의 소요들이 전반적으로 혁명으로 응집되어 가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많은 네덜란드의 귀족들이 군주는 자기들의 대변자가 아니며 군주의 정책들은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 귀족들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것이고, 군주가 정책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능력 밖의 일. 왜냐하면 군주의 정치적 무대, 즉 스페인 제국이 만약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면 그것은 네덜란드의 귀족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점을 우려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덜란드의 귀족들은 민족주의적 저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16세기에 거의 처음으로 네덜란드 내에 여러 저항운동은 전국적인 것이 되었고, 왕족들로부터 실직한 장인들에 이르는 여러 계급들 혹은 계급 구성원들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 대한 몇 가지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의 다른 지역에서처럼 네덜란드의 귀족들도 빚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스부르크 제국의 황제는 그들의 수입원을 꾸준히 잠식하고 있었는데 1520년에 한 포고령은 귀족들의 새로운 11조의 부과를 금지시켰고 봉건적 권리들을 폐지시키려고 했습니다. 또한 1531년에 황제는 영주들이 그들의 차지인들에게 선물을 강요하거나 새로운 부역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카를 5세의 황위를 물려받은 펠리페 2세가 권좌에 올랐을 때 그가 자금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했고, 이에 대해 네덜란드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저항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전임 황제였던 카를 5세의 치세 만료는 네덜란드의 귀족에게 몹시 힘든 시기였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귀족의 실질 소득은 감소했음에도 황제의 재정적 요구는 컸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카토 캉브레지 평화조약에서 비롯된 파상과 어려움들은 상황을 갑자기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만에 더해서 펠리페 2세는 1559년에 새로운 주교구들을 창설하도록 로마로부터의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에 더해 새로운 주교구의 설립 자금을 유석였고, 이제까지 재정적으로 독립해 있던 몇몇 수도원들의 수입에서 각출하고 여러가지 정치적 회의에서 수도원장들을 새로운 주교들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가 이러한 펠리페 2세의 계획들이 사방에서 불신을 받고 있었던 시점이어서 국왕의 권위를 그토록 강화시키려는 계획에 대해서 격렬한 저항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국왕의 계획에 대응하여 네덜란드의 귀족들은 국무회의를 오직 귀족들만의 집행기구로 변형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연히 펠리페 2세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네덜란드 안에 그의 정부에 대해서 지방 귀족과 도시들이 제공하는 질서 유지용 병력만 남겨두고 스페인 군대를 철수시킴으로써 타협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1560년대 불경기가 몰고 온 하층 계급과 중간층 부르주아의 공통적인 불만, 그리고 이제까지 50년 동안 공격받아온 교회의 전반적 약화 현상이 덧붙여져서 봉기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카토 캉브레지 평화조약 직후라는 것, 그리고 이 조약이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리게 했고, 그리하여 반종교개혁이 제도화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이후부터 가톨릭 교회와 스페인 왕실은 이전보다 더욱 긴밀하게 동일시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네덜란드 혁명의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혁명의 진행사항은 화면의 자막으로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혁명의 전체적인 진행은 처음에는 형태가 불분명하고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었지만 차츰 북부의 국가적 독립을 달성하려는 개신교적인,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신교화된 북부의 투쟁으로서 분명한 형태를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이때 북부는 상업 부르주아의 요구와 합치하는 체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북부의 상업 부르주아들의 힘은 투쟁을 통해서 성장했으며 17세기에 이르면 그 힘은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할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이미 실패한 제국인 스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네덜란드 혁명은 하나의 민족주의 운동이었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종교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혁명의 주요 집단들 중에 하나였던 귀족들은 처음에 국왕과의 대결이라는 형태와 성격을 독점하려고 했지만 칼뱅파 집단은 수동적인 역할을 벗어나서 성상 파괴로 알려진 광란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성상 파괴를 광란으로 만든 것은 바로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칼뱅파 집단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었고 전략적인 순간에 폭도들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습니다. 결국 헨트 평화조약에서 당국은 개혁파의 입지를 굳혀주고 그 정치적인 주장과 종교적인 주장의 일치를 강화시켜 주었는데 이는 개신교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에 개신교화를 가져왔고 1579년에 이르러 실시된 영토의 분할은 분할된 각 진영을 강화시켰고 종교의 영구적인 양극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할된 경계, 즉 실제의 행정적 경계선은 종교적인 것이 아닌 군사 지리적 요인들의 결과였습니다. 남부 지역은 스페인 기병대가 장악할 수 있는 탁 트인 지역이었던 반면 북부는 기병대가 움직이기에 불리한 수로들과 여타 장애물들로 뒤덮인 지역으로 이곳은 게릴라 전투를 벌이기에 이상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북부 사람들은 개신교도가 되었고 남부 사람들은 카톨릭교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 혁명에서 종교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민족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종교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국가들의 국가 구조의 사회적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네덜란드 혁명은 부르주아들이 권력을 잡게 된 본질적으로 하나의 부르주아 혁명이었으며 네덜란드의 분할과 그 결과로 나타난 국가의 경계들은 그 적대자들에 맞서는 부르주아의 힘을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혁명의 초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귀족들이 다양한 장소와 시점들에서 특히 초기에 이 혁명에 과담했지만 사회적 급진주의에 되풀이되는 흐름에 놀라서 민족주의적 대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민족적 문제를 외면하고 부르주아들에게 등을 돌려서 역설적이게도 국왕의 군대와 동맹을 맺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급속히 고립되고 자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네덜란드의 북부 지역에서 도시정부들의 연합이 서서히 출현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상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에서와 같은 행정기구가 없는 느슨한 연합을 결성했는데 이는 얼핏 약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공화국의 국가기구는 유럽의 여느 왕국들보다 더 높은 경제적 통합을 성취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북부 지역, 오늘날의 네덜란드의 부르주아들은 경제적 팽창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그러면서도 지나친 중앙 집권화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꼭 그만큼의 개혁을 완수했습니다. 결국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또 새로운 사회 질서의 수혜자로 등장한 것은 바로 부르주아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네덜란드 혁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